해봅시다. 새 단원으로 넘어갔죠. 제목이 뭐예요? 단원의 큰 제목은 생태계와 환경 변화. 아마 생물 선생님이 여기 수업을 하지 않으실까요? 네. 했나요? 아니요. 요즘 수행평가 하느라 바쁜가요? 네. 그래? 언제 하려나? 너네 그 마지막 단원 시험에 나온대? 과학과 미래사회? 나온대? 물리 선생님이 너무 할 게 없으신데. 네. 물리가 시험 보는 거 너무 찔끔이잖아. 근데 뭐가 나오긴 해요, 뒤에. 그게. 근데 물리쌤은 이런 거 무조건 하던데요. 그러니까 나온다 해서. 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아무튼 그럼 빨리빨리 해봅시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 생태계와 환경변화라는 단어는 앞부분은 생물 선생님이 아마 하실 거고요. 오늘 내가 하는 데까지. 생물과 환경, 생태계 평형까지는 아마 생물 선생님이 하실 거고. 그 뒤에가 지구환경변화인데 이건 아마 지구과학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험에도 물리도 쉽게 나왔고 화학도 쉽게 나왔는데 지구과학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비슷한 기조라면 지구과학 선생님이 되게 신나는 단원이에요. 행복한 단원. 문제 내기가 너무 막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서 다 틀려야지 막 할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지구환경 변화 할 때 잘 해주시고, 생물과 환경은 내용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예시를 연결만 잘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온도 때문에 생물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어 하면 예시가 뭐가 있어요. 빛의 세기 때문에 생물들은 이러한 변화를 가졌어. 뭐 이런 예시가 있어요. 이런 것만 잘 짝지으시면 됩니다. 자, 생물과 환경 시작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부터 하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야. 생태계에는 한 마리 또 살고 그 한 마리가 뭐 하고도 살고 무리를 이루어 살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의 종류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종이 살자. 여기는 안 돼. 이 교실에는 한 종밖에 없어. 그치? 그럼 종다양성이 높아요, 낮아요? 여기 종다양성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가면 요즘 우리 집 안에 여러 종이 살아. 사람도 있는데 요즘 자꾸 거미가 자꾸 천장에서 내려와요. 거미도 있고 개미도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자꾸 집 안으로 들어와? 우리 마당에 사시는 모기는 없어요 요즘. 마당에 사시는 고양이님이 자꾸 문만 열면 들어와요. 키우는 거예요? 키워요. 아니요, 길고양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분명히 길고양이에요.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잠시 쉬셨다 가시는 것 뿐이에요. 맨날 똑같은 애가요? 네. 하루에 무슨 사람이야? 삼시세끼를 챙겨 드세요. 아침에도 왔다 가서 드시고 가시고 점심에도 왔다가 드시고 가시고. 한 시간도 정해주세요. 대충 8시쯤 1시쯤 오후 어떤 날은 7시, 늦는 날은 10시쯤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셔서 드시고 그냥 가셨거든요. 근데 요 며칠은 자꾸 집으로 들어오셔서 한 2시간씩 자고 간대. 아무튼 여러 종이 살아요. 그죠? 종다양성이 되게 높아요, 이 교실보다. 이렇게 여러 종이 함께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요소를 얹으면 이제 뭐가 완성이 되는 거야? 생태계가 완성이 되는 거야. 자, 질문. 개체군을 구성하는 생물들은 같은 종인가요? 예. 네, 이건 같은 종이에요. 군집을 구성하는 생물들은 같은 종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 종이죠. 자, 구별만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규모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뭘로 구별을 할 거냐면 생물이냐 아니냐로 구별하겠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생물이 아닌 요소들을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고요. 생물인 애들을 생물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비생물적 요소에는 뭐가 있냐? 햇빛, 그치? 공기. 공기, 물,
온도, 토양, 일조시간, 뭐 이런 게 있고요. 생물적 요소에는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생물적 요소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 중에 광합성 하는 놈 뭐라 그래? 생산자. 광합성 하는 놈 누가 있지? 나무. 식물. 그치 또 식물성 플랑크톤. 그치 해조류, 핵함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광합성 할 줄 몰라. 그래서 다른 생명체를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애들을 뭐라 그래요? 소비. 네, 소비자. 소비자에는 누가 있나? 사자. 기타 등등. 사자, 호랑이, 너, 나, 그지? 우리 집에 있는 거미 또 소비자잖아. 고양이도 소비자지. 개미도 소비자네. 그죠? 그 다음에 지렁이는 소비자. 소비자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이로 하지 않고요. 돌아가신 사체나 배설물을 먹이로 하는 애예요. 얘 누구라 그래요? 분해자. 자, 근데 하이에나 죽은 거 먹지 않아요? 근데 얘가 썩은 걸 먹진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체라는 표현, 사체나 배설물이라는 표현은 이미 이제 그 분해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걔네도 썩은 고기는 안 먹어요. 누가요? 하이에나가요. 네. 라이온킹 안 먹어. 그래서 다 가시고 남은 걸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지? 왜냐면 내가 힘이 약하니까 쟤를 상대로 내가 싸워서 이겨서 먹이를 쟁취할 수 없으니까 다른 애가 사냥을 하고 남은 걸 먹으려는 거지, 썩어서 이제 먹지 못하게 된 걸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분해자는 누가 있나? 곰팡이. 곰팡이, 버섯. 버섯, 새기, 이렇게 세 마리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생산자처럼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고 그걸 스스로 쓰면서 사는 애들을 뭐라고도 부르냐? 독립영양생물이라고도 불러요. 영양. 독립영양생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독립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씁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은 어때? 혼자 만들 수 있나? 아니요. 스스로 못 만들죠? 그래서 종속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생산자 없으면 쟤네는 못 사는 애들이지. 이렇게 생물적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 있고요. 나머지 비생물적 요소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기도 하고 생물적 요소끼리도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해봤는데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해요.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하고, 생물적 요소끼리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했더니 문제에서 예를 들면 온도가 생물과 상호작용을 한 예시를 하세요. 그랬더니 온도는 안 보고 상호작용만 보고 생물적 요소들 간의 결과를 찾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안 쓰려고요. 아마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주시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생물 원 수준에서 얘기한 거야.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거, 이렇게 명칭을 따로따로 하잖아. 이거는 이제 생물 원 정도에서 얘기한 거고, 통합과학에서는 그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고 있어.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 말해 이 비생물적 요소들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생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몸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어.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북극여우, 사막여우. 같은 여우인데 추운 데서 살게 된 여우들은 몸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커요. 덩치가 크고 귀가 작아요. 작고. 근데 더운 데 사는 사막여우는 어떤 모양으로 변했어? 체구가 작고 귀가 커요. 크고. 그지? 그럼 이거는 온도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소가 이 생물에게 영향을 줘서 결국 그렇게 다르게 발달을 한 거잖아요.
이런 예시들에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씩 하는 거야. 자, 생물과 환경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는가. 첫 번째, 빛의 세기부터 하겠습니다. 빛의 세기가 생물에게 영향을 준 경우, 특히나 식물의 경우가 되게 결정적으로 빛의 세기에 예민하게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면 얘는 광합성을 해야 되는 애다 보니까.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센 데 사는 식물도 있을 거고 약한 데 사는 식물도 있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죠? 양지에 사는 식물도 있을 거고 음지에 사는 식물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양엽 식물이라고도 하고 음엽 식물이라고도 해요. 뭐가 됐든 양지 식물과 음지 식물의 가장 큰 첫 번째 차이는 잎의 구조가 달라요. 자, 잎의 구조가 다릅니다. 식물의 잎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잘라. 그런 다음에 단면을 보는 거야, 단면을. 여기가 여기 잎맥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톡 잘라고 여기 단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맨 위쪽은 표피세포라고 하는 걸로 덮여 있어요. 오, 이거 배운 거 같아. 아, 그럼요, 배웠죠. 네. 언젠가 옛날에 저기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표피세포 바로 아래에 이렇게 빽빽하게 세포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울타리 조직이라 그래요. 울타리 조직.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물이나 양분이 지나가는 물관 체관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얼기설기 이렇게 해면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뒷면이에요, 여기가. 뒷면에 다시 표피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광합성을 하는 놈이 누구냐? 울타리 조직들이 광합성을 하고요. 해면 조직들이 광합성을 하고요. 잎의 뒷면에는 이 구멍을 뭐라 그러냐면 네, 기공이라고 하는데 그 기공을 둘러싼 세포만 광합성을 해요. 쟤를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잎의 윗면, 아랫면에 있는 세포가 표피세포인데 표피세포들은 광합성 안 합니다. 얘는 그냥 잎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빛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그런데 그 표피세포가 변형돼서 만들어진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변세포의 광합성으로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 뭐 하는 걸 옛날 옛적에 배우셨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울타리 조직이에요. 얘는 잎이 그럼 상대적으로 뭐하다?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했다.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굳이 빛이 센지 약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양지식물이니까 빛의 세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온 빛을 울타리 조직에서 막 열심히 광합성을 해도 남아.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양지식물의 특징이야. 근데 음지식물은 빛이 워낙 약한 데서 살다 보니 이 약한 빛이더라도 식물 안으로 충분히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표피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울타리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 얘는 없어. 그냥 바로 물관체관이고 그 다음이 해면 조직이고 그 다음이 뒷면이야. 그럼 광합성은 누구만 하는 거야? 해면 조직이 하고 공변세포가 하는 거지. 그래서 음지식물은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해 있지 않아요. 실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솔직히 음지라고 해도 빛이 좀 많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고 조금은 들어오는 데가 이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울타리 조직이 얘는 있다, 쟤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양지식물은 울타리 조직이 충분히 잘 발달해 있는데 음지식물은 그렇지 않다예요. 아예 없다라기보다는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잎이 약한 빛이 들어왔을 때 그 약한 빛을 식물 안으로 충분히 투과시켜야 되는데 울타리 조직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으면 약한 빛은 저 안으로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잎의 두께가 얇고 울타리 조직이 없어서 충분히 빛을 식물체 안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이렇게 잎의 구조가 차이가 생긴 거지. 빛이 센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가로축이 빛의 세기고, 자,
축이 기공을 통해 드나드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표시할 거예요. 기공을 통해 드나드는 이산화탄소의 양.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이산화탄소가 기공을 통해 흡수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빛의 세기가 0이다. 0, 0일 때는 광합성 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뭐만 해? 그렇지. 세포호흡만 하지. 살아야 되니까. 그지? 세포호흡만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나갈까? 들어올까? 나가야지. 그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가. 이만큼. 근데 빛이 좀 들어왔다. 그럼 이제 저 빛으로 뭘 할 거야, 얘가? 광합성을 할 거야. 근데 광합성을 원래 이만큼이 이산화탄소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 나가는 이산화탄소 중에 일부를 광합성에 써. 그렇잖아.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이용되는 재료잖아. 그러니까 호흡을 해서 생긴 이산화탄소 중에 일부를 광합성에 쓰고 남은 것만 내보내. 그러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가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겠죠. 줄어요. 줄다가 어떤 순간이 와? 그치. 뭐가 같아지는. 호흡해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다 광합성에 쓰는 거야. 그래서 들고 나는 이산화탄소가 있어 없어? 없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의 빛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보상점보다 약한 빛일 때는 호흡량이 많아? 광합성량이 많아?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보상점보다 약할 때는 이 식물의 호흡량이 많아? 광합성량이 많아? 호흡량이 많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호흡량이라는 건 내가 쓰는 에너지야. 쓰는. 광합성량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거야. 근데 쓰는 것보다 만드는 게 적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쓰는 것보다 만드는 게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꺼내서 써요. 그렇잖아. 내가 만들어서 쓰고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만들기는 조금 만들었는데 쓰기는 더 많이 쓰면 살이 쪽쪽 빠지는 거야. 그러다가 죽는 거지. 그지? 뭔 얘기냐? 보상점보다 약한 빛에서는 이 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빛은 들어와야 돼? 보상점은 들어와야 돼. 그러면 만들어서 쓰고 이게 만드는 양과 쓰는 양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지? 만들어서 쓰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다만 키 크고 살찌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는 못해요. 그냥 유지만 하는 거예요. 유지. 그런데 여기서 빛이 세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보상점보다 강한 빛에서는 뭐가 더 많아지겠어? 광합성량이 더 많아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거야. 광합성을 더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광합성에서 만든 걸 호흡에 쓰더라도 남잖아. 그 남은 걸로 키도 크고, 그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무한히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한계가 되는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왜 한개? 빛이 또 너무 세면요. 빛이 세다는 얘기는 또 뜨겁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또 뜨거우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 너무 더우니까 막 체온을 내리려고 증산작용을 활발히 해. 그럼 물 다 나가고 죽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너무 세도 안 되는 거야. 저 뭐라 써 있어요? 뭐가요? 광. 광포화점. 포화됐다고? 이 이상의 빛의 세기는 증가해봤자 소용없다고. 이런 값들을 가져요, 식물들이. 나는 보상점이 요 정도고 광포화점이 요 정도야. 이런 값들을 다 가진단 말이야, 식물들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그린 이 그림이 양지식물의 보상점과 광포화점을 그린 거다. 만약에. 그럼 음지식물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 보상점 도, 광포화점 도. 얘보다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지. 약한 빛에서도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음지식물. 즉 햇빛이 빛의 세기가 세고 약하고 때문에 잎의 구조의 차이도 생기지만
근본적으로 보상점과 광포화점의 크기도 달라지는 거지. 보상점도 광포화점도 누구보다 약한 거야? 양지식물보다 약한 거야? 음지식물이. 이런 차이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빛의 세기가 달라서. 그렇잖아. 빛이 센 지역에 사는 애들은 구조는 이렇고 광포합점, 부삭점이 다 크다.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나는 음지에 살게 됐어. 그럼 얘는 이 음지에 적응하는 덕분에 잎의 구조는 이렇게 되고 보상점이나 광포화점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 보상점, 광포화점 얘기는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이번에는 일조시간. 일조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낮의 길이에요. 낮 길이.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나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 나름. 요즘은 좀 이상하긴 한데. 그지? 그래서 봄에는 낮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봄에서 여름 가면서 낮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 길어지지. 그지? 그리고 여름 지나 가을, 겨울 가면서는 낮 길이가 짧아진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낮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질 때, 그럼 낮 길이가 길어질 때는 일조시간이 증가하겠지. 낮 길이가 짧아질 때는 일조시간이 작아지겠지. 그지? 일조시간의 변화로 동물의 경우 뭐하냐? 이름이 뭐더라? 꾀꼬리. 꾀꼬리 종달새 같은 애들은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을 한대요. 그리고 송어, 물고기야. 그 다음에 그 사슴 같은 애, 송어, 노루 이런 애들은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일조시간이 동물의 성호르몬 분비를 차이가 있게 만드는 거야. 그 결과 이렇게 번식기에 차이를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식물은 또 어떠한 일조시간 때문에 식물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됐냐. 어떤 식물은 일조시간이 이게 하루라고 하면 일조시간이 이게 낮이야. B급이 짧을 때 꽃을 피우는 애가 있대. 우린 이걸 단일식물이라 그래. 일조시간이 짧을 때 꽃을 피운다라는 건 가을에 꽃 피우는 애예요. 누구예요? 코스모스, 국화 이런 애들이 그래요. 그죠? 그럼 얘는 요런 상황에 여기는 개화를 하는 거지. 근데 이럴 때 장일식물은 개화를 안 하는 거고. 그지? 응. 그리고 일조시간이 길 때. 그지? 이럴 때 개화를 하는 게 장일식물이고 안 하는 게 단일식물이야. 그래서 단일식물은 가을에 꽃 피우는 누구? 뭐 국화, 코스모스 같은 애들이고, 장일식물은 봄이나 초여름에 꽃 피우는 애들이 있어. 그게 누가 있대요? 북꽃이랑 시금치 나오던데. 요런 애들이 장일식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식물의 개화 시점이 뭐에 의해 결정된다? 낮의 길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요 하나만 더 해볼게. 이번엔 자, 그림 이상한데? 왜 여기다 그렸어? 가운데다 해야지. 그죠? 자, 이번엔 낮 길이가 어떻게 되나 잘 봐줘요. 이번엔 얘가 이렇게 됐어요. 햇빛을 비추다가 깜깜해졌다가 잠깐 반짝 비쳤다가 다시 깜깜해졌어. 그러면 요 잠깐 들어온 거는 이건 낮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다. 그럼 낮 길이를 보면 낮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짧으시잖아요. 그러면 뭐 할 것 같은데? 단일식물이 꽃을 피우고 장일식물이 꽃을 안 피울 것 같단 말이죠. 그냥 대충 낮 길이만 보면. 그죠? 근데 실제로 일조시간에서 식물의 개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전체 낮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밤 길이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밤이 지속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암기가 지속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암기가 이렇게 길어야 개화를 해요.
암기가 짧으면 얘가 개화를 합니다. 그럼 얘는 암기가 전체 암기를 보면 이거 같거든? 근데 아니야. 암기의 무슨 시간? 지속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만 보셔야 돼요. 그죠? 지속 시간이 긴 편이에요? 짧은 편이에요? 짧은 편이므로 아마도 누가 꽃을 피울 거예요? 네, 얘가 꽃을 피울 거예요. 그래서 1조 시간에서의 포인트는 뭐다? 단순히 낮길이 밤길이가 아니고 암기의 지속 시간이 더 결정적인 개화에 영향을 준다. 어쨌거나 지금 나눈 예시들은 다 뭐가 지금 영향을 준 거야? 1조 시간이라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준 예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좁으니까 그냥 여기다. 아니야. 자, 세 번째, 빛의 파장.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파장이 제일 긴 놈. 빨. 그렇지. 자, 파장이 제일 짧은 놈. 그렇지.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건 빛의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식물의 입장에서 육상에 사는 식물은 내가 광합성을 하려고 이제 빛을 착 흡수를 할 건데 색깔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햇빛에는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들었거든. 그래서 육상에 사는 식물들은 백색광을 탁 받으면 그 중에 녹색만 빼고 다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그 흡수한 빛으로 광합성을 하고 녹색만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야? 녹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지? 육상 식물은 그래.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할 예시는 육상 식물이 아니고 누구냐? 해조류예요. 자, 해조류는 볼게요. 해조류는 얘가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에요. 뭐에 따른? 깊이에 따른, 수심에 따른. 그럼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갈 건데 당연히 얕은 데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깊은 데로 갈수록 햇빛이 도달하는 양이 많아져 적어져. 이렇게 적어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너무 깊은 데는 뭐가 살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광합성 할 수 없잖아. 여기는 광합성을 못한다는 건 생산자가 없어요. 생산자가 없는데 어떻게 1차 소비자가 있고 2차 소비자 있고 분해자가 있어. 그지? 그래서 요 밑에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네 판게아 배우자. 판게아가 형성되면 대륙붕 면적이 줄어들어서 대멸종한다며. 그지? 그럼 대륙붕 면적이 줄어드는 게 왜 중요한 거라 그랬어? 대륙붕이 얕은 데야. 근데 여기는 빛이 충분하니까 이제 해양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는 데란 말이야. 근데 그 해양 생태계가 잘 만들어진 대륙붕이 줄어드니까 해양 생물이 멸종 위기에 있는 거지. 어쨌거나. 자, 그런데 근데 이게 신기하게 색깔에 따라서 도달하는 깊이의 차이가 조금 있답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장이 긴 빛은 얼마 못 들어가요. 그리고 파란색, 보라색 이쪽 있지. 파장이 짧은 빛은 꽤나 깊은 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디 계신 분은 뭐 중간쯤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빛이 색에 따라 도달하는 양의 차이가 생기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얕은 데는 그냥 이제 모든 색깔의 빛이 다 잘 들어오잖아,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육상식물처럼 다 흡수해서 광합성하고 무슨 색만 반사? 육상식물이라고 그랬어. 무슨 색만 반사? 녹색. 그래서 녹색으로 보인다니까? 그지? 그래서 여긴 녹조류가 살아요. 그리고 저 깊은 데는 파란빛밖에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파란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는 홍조류가 삽니다. 그리고 중간 어디쯤은 주황색 빛좀 쓰겠죠? 얘는 가을조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해조류의 종류가 깊이에 따라 달라졌어. 해조류의 종류가 깊이에 따라 달라. 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홍조류인 아이들은 주로 무슨 색빛을 광합성했어요?
파란색. 그렇지. 파란색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럼 뭐 쓸래? 딴 거 쓰면 뒤지지. 안 들어오는데. 그지? 그래서 신기하게도 잘 생각해봐. 육상에 사는 애들은 그지? 뭐 키가 작은 놈이든 큰 놈이든 색깔이 달라? 아니란 말이야. 얘네는 색에 따른 분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빛의 세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색의 차이는 없어. 다 백색강이 들어온단 말이야. 강하게 들어오고 약하게 들어오고의 차이일 뿐이지. 근데 해조류는 아니라고. 왜 이렇게 깊이에 따른 해조류의 종류가 달라지고 걔네들이 광합성에 사용하는 빛의 색깔이 달라졌냐? 뭐 때문입니다. 깊이에 따라 그 빛이 도달하는 정도가 색에 따라 달라서. 빨간색은 많이 못 들어가는데 파란색은 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깊은 곳에 있는 애들은 무슨 색빛을 광합성했습니다? 파란색 빛을 광합성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그래서 요런 애들 녹조류가 핵함, 그 다음에 파래 이런 게 녹조고요. 갈조는 미역, 다시마. 미역은 초록색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역을 바다에서 캐서 말려서 끓이면 파란색. 뒤졌으니까. 그지? 근데 물 속에 있는 채로 보시면 갈색이에요. 살아있는 걸로 보시면. 아, 수산시장을 안 다녀보셔서. 해수욕장 가서 미역도 안 주워봤냐? 안 주워봤구나. 미역 다시마.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근데 갈조류라는 게 요런 깔이 아니에요. 진한 갈색이에요. 진한 갈색. 홍조류도 마찬가지야. 홍조류는 붉은색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얘가 김우뭇가살이다. 그럼 또 한마디 해야지. 선생님, 김은 파란데요. 이거 해야지. 빨리 해, 빨리 해. 대답이 준비가 됐어. 빨리 해. 김은 파란데요.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모든 교실에서 다 했어. 이거 얘기할 때. 왜 김이 거기 들어가냐고. 왜 김이 붉으냐고. 그지? 여러분, 너희들이 드시는, 집에서 드시는 그 김 있잖아요? 거기 잘 봐요. 파래 김이에요. 파란 김? 파래 김. 아. 파래 김. 그러니까 내가 먹는 김이 그냥 순수한 김만 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섞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래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섞였느냐에 따라서 어떤 애는 파래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어떤 애는 그냥 김이라고 써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가 먹는 그 김 한 장은 순수하게 김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김은 빨개요? 네. 그래서 너 이제 오늘 집에 가면 김 한 장을 뜯어다가 물에 풀어봐. 맹물에. 그럼 이제 김이 동동동 떠다니는 거 아니야? 거기 잘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와인 빛깔 띠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말했죠. 저 붉음이 쨍한 붉음이 아니야. 거무튀튀한 붉은색이야. 그래서 물에 이렇게 풀어보면 와인 빛깔 띠는 애들이 몇 개 있을 거거든? 걔가 김이야.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초록색 띠잖아? 그럼 걔는 파래요. 오케이? 아, 우리가 분리돼요? 물에 넣으면 분리되죠. 얘네 이렇게 흩어져요. 안 넣어봤어? 김을 물 말아 먹어본 적은 없나? 왜 안 해봤어? 맛있는데. 그지? 김을 굳이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 근데 해봐. 생각보다 맛있다. 김으로 파스타 안 만들어 먹어봤어? 맛있는데. 아무튼 이런 예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몇 번까지 있어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몇 개예요 여기 지금. 요거만큼이에요. 네. 너무 많은데요? 뭐해? 빛 했고 1조 시간 했고 2개밖에 안 했네. 왜 2개밖에 안 했구나. 맞아. 근데 뒤에 남은 거는 쓸 게 많지 않아요. 쓸 게. 여기까지가 쓸 게 많았지. 자, 온도에 적응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정온동물이야. 그지? 정온동물 중에 너무 추워서 뭐하러 들어가? 겨울잠. 그렇지. 겨울잠 자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계신다던 그 마당에 계시는 그분은 그렇게 털갈이를 합니다. 아, 미치겠어요.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온도에 적응한 예시인 거야. 걔네들이 털갈이를 하고, 그지? 새털을 만들어서 겨울을 잘 날라고, 그지? 내지는, 이따위로 할 바에 가서 잠이나 자겠다 하고 가서 자는 경우. 얘들아, 신기하게 이게 겨울잠을 잘 때 자는 동안 체온을 일반 상태보다 체온을 떨어뜨린대요. 자는 동안. 왜냐면 체온을 유지하려면 얘가 계속 뭘 해야 돼? 먹어야 돼요. 근데 자는 동안은 못 먹잖아. 예. 그지? 그러니까 얘가 내가 이제 그 전에 비축해둔
살들로 뭐 하는 거, 세포호흡을 열심히 해갖고 체온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야, 자는 동안. 근데 이제 아무래도 효율을 높이려면 그 체온 자체를 낮춰주면 덜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겨울잠 잘 때 얘네들이 평상시보다 더 낮은 체온을 유지한 채로 잔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상시보다 혈중 포도당량을 올려요. 혈액 속의 포도당량을 올려. 왜? 혈중 포도당량이 더 농도가 높아지면 안 얼어 죽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물은 어는데 바닷물은 안 얼잖아. 왜? 거기 뭐 녹아 있어서. 그치. 그런 것처럼 그냥 피는 얼걸 포도당 농도를 올리면 농도가 진한 피는 더 낮은 온도가 돼야 얼어요. 그런 식으로 나름 얘네들 다 겨울잠 자면서 그냥 가서 자는 거 아니고 나름 다 그런 준비를 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온도에 적응한 예시라고 하시면 되고, 변온동물의 경우 얘도 뭐 하러 가요? 주무시러 가시잖아요. 밤도 주무시러 가시고, 그지? 그런 것도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없나? 아까 말한 그 북극여우, 사막여우. 야, 우리 책은 토끼로 나오던데, 토끼. 되게 귀엽더라. 책에 토끼 나와. 북극에 사는, 추운 지방에 사는 토끼. 저기 108페이지 서술형 문제. 북극 토끼, 아메리카 사막 토끼 나와요. 봐봐요. 아메리카 사막 토끼는 체구가 작고 귀가 크지. 왜? 열을 밖으로 버리려고. 근데 북극에 사는 토끼는 되게 통통하게 생겼네. 귀도 작고. 그지? 왜? 열을 뭐 하려고? 잘 가지고 있으려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의 경우. 식물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 식물들은 식물도 겨울잠 자. 그치, 낙엽을 떨궈버려. 낙엽을 다 떨고 나 광합성 안 할래. 그냥 나 이제까지 해놓은 거 먹고 살게. 그지? 그런 걸 식물의 입장에서는 겨울잠이지, 낙엽 떨구는 게. 그 다음에 낙엽 안 떨구는 애들 있지 않아? 누구 있어요? 선인장은 너무 멀리 갔어. 걔는 더운 데 사는 애니까. 그치, 침엽수. 나 상록수라고 하죠. 그 동백꽃 같은 게 상록수잖아. 이런 애들 보면 그 잎이 생각보다 되게 두껍다. 낙엽 떨어지는 애들보다 얘가 그 잎 자체가 되게 도톰하고요. 내가 손을 이렇게 할 때 쟤보다 찢어지기 힘들어요. 그런 구조를 가진 것 자체가 이제 추운데도 버틸려고, 얼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털 나는 식물도 있다며? 책에 나오던데? 털송이 뭐시기? 그지? 털을 만들어서 체온 유지하는 애들도 있대.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이 온도와 관련된 예시들이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이거 내가 여기 쓸 거 별거 없다 그랬잖아요. 금방금방 하시죠. 5번. 누가 남았나? 물. 자, 물은 예를 들면 이제 곤충의 물에, 이제 물이 왜 중요하냐면 뭐 곤충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개체 몸 안에서 물질 교환을 할 때 근본적으로 그 모든 물질들이 어디에 녹아 있어? 물에 녹아 있어요. 혈액이라고 하는 물에 녹아 있든가 뭐 물에 녹아 있단 말이야. 그래야 얘가 수분이 내 몸 안에 있어야지 밖으로 뺏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곤충들은 수분 손실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겉표면이 어떻게 생겼어? 반딱반딱해요. 단단하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키틴질이라 그래. 이게 수분 손실을 막으려고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게 이거, 조류의 알. 물고기 알 어디다 놔? 물속에 놨지 뭘. 개구리 알 어디다 놔? 물속에 놨지. 그지? 파충류 알 어디다 놔? 물가에 땅을 파서 거기다 놔. 그러니까 촉촉한 땅에다 놔요. 촉촉한 땅. 그지? 왜 그런 거, 너네 뭐 그런 만화 같은 거 보는 거 없어? 그 거북이가 바닷가에 와갖고 바닷가 부근에 모래를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알을 낳고 샥 하고 가면 그 모래 안에서 아기 거북이들이 막 태어나갖고 헤엄쳐서 바다로 가는 거 본 적 없냐? 봤어요. 응? 그럼 막 가시다가 막 잡아먹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애들은 잘 생각해보면 다 물가야, 물가. 그러니까 이 알을 낳을 때 내가 이 알이 수분이 손실될 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물 속에 나는 애들은 아예 우선 껍질이 없어요. 그죠? 뭐 물고기 알이 껍질이 없잖아. 그지? 개구리 알 껍질 없어. 그지? 근데 양서류 알은 이제 껍질은 있죠. 파충류 같은 애들은. 그지? 근데 대신 물가에 나가니까 이 껍질이 어떠냐면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빛을 비추면 빛이 거의 투과될 정도로 되게 얇아. 왜? 얘는 수분 손실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근데 야는 어디다 알을 낳나? 둥지에 낳잖아요. 되게 건조하겠네? 공중에 나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의 알이 단단한 껍질을 가진 것도 뭐와 관련된 예시야? 물과 관련된 예시야. 자, 이번엔 식물 가겠습니다. 식물. 건조한 데 사는 식물. 어떻게 해야 돼? 가시. 그 사막은 비가 어떻게 오냐? 한 방에. 한 방 빡 오고 한참 안 오고. 그지? 그러면 식물의 입장에서 한 방 빡 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요정이요. 최대한 많이 흡수를 해서 저장을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얘는 비 올 때 최대한 많이 흡수를 하고 뿌리를 얕고 넓게 해요. 깊이 안 들어가고. 깊은 데 들어가 봐야 지하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깊게 안 들어가고 얕고 넓게.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비가 딱 왔을 때 흡수를 해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가둬놔야지. 그지? 그걸 뭐라 그래 우리? 저수 조직이라 그래요. 왜 선인장 자르고 알로에 자르고 그러면 물이 철철철이잖아. 그지? 그걸 저수 조직이라 하는 거야. 근데 물에 사는 애들은 어때요? 얘네는 물에 있는데 뭘 굳이 뭐 물 얻으려고 뿌리가 잘 발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얘네는 뿌리에 대한 거에는 고민이 없어요. 대신 물 속에 살고 싶어? 물 위에 떠서 살고 싶어? 떠서 살고 싶지. 왜? 햇빛을 충분히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개구리밥 어떻게 생겼어? 개구리. 야, 잎이 되게 널쩍하죠. 작은데 널쩍해요. 뿌리에 비해서. 물 위에 떠 있으려고. 불의 옥점은 떠 있어요. 아예 그냥 공기주머니를 가졌지. 떠 있으려고. 연꽃은 떠 있어요. 안 떠 있어. 예? 연꽃은 떠 있긴 한데 뿌리는 땅 속에 박혀 있어. 진짜요? 네. 물 아래에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땅 속에 뿌리가 박혀 있다고. 그러면 그 뿌리하고 연꽃하고 이어줘야지. 누가 이어줘? 그렇지. 줄기. 지금 그럼 이 줄기가 무거우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 에? 이 줄기가 무거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줄기가 무거우면 연꽃이 가라앉지. 그래서 줄기를 가볍게 만들려고 거기다 뭘 뚫어놔? 구멍을 숭숭숭 뚫어놨대. 연근 구멍 났어 안 났어? 연근이 엮고 갸가 갸요. 네, 갸가 갸요. 그 구멍 숭숭숭이가 그 구멍 난 데에 통기 조직이라 그랬고 기체가 채워져 있어. 그래서 무슨 튜브 마냥 줄기가 기체가 채워져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연꽃을 위에 띄워주게 하는 거야. 그럼 그런 구조를 가진 것도 결국 물이 충분한 환경에 적응한 예시인 거지. 그런 거 해주시면 되고요. 또 뭐 없나? 까먹은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일상에서. 쥐. 사막에 사는 쥐는 그냥 일반 동네에 사는 쥐보다 진한 오줌을 싼대요. 왜 오줌 싸면 물이 나가잖아. 손실되기 싫으니까 좀 오래 모았다 싼다고. 진한 오줌을 싼답니다. 그런 것들도 물이라는 이제 비생물적 요소에 적응한 예시가 된다. 자, 6번 누구 남았어? 빨리 불러. 이제 뭐 남았냐? 토양. 토양 그냥 읽어만 봅시다. 토양. 지렁이가 많이 살고 두더지가 많이 사는 토양이 좋은데. 통기성이 좋고, 왜냐면 지렁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길을 내주니까 그 길로 밖에 공기가 들어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이 이제 그 공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렁이가 있고 두더지가 있는 토양은 좀 더 세균들이 살기도 좋고, 그러면 토양이 더 비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또 뭐 없어? 공기 또 뭐, 토양 또 뭐 없어? 뿌리옥 박테리아 안 나와요? 콩과 식물의 뿌리에 살고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는 뭐 해줘요? 토양의 상태를 더 비옥하게 해줘요. 그래요? 두더지 있어요. 두더지는 있어요?
세균 있어요. 됐어요. 대충 읽어봐요. 자, 그 다음에 7번 공기. 공기 한 맨날 나오는 거 그거지. 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일반적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 수가 많아요. 많아야지. 거기 공기가 희박한 데 사시는 분들인데 적으면 뒤지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많아요. 왜? 공기가 희박한 환경에서도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실에서 숨 쉬잖아요? 이것 자체가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이지. 그지? 광합성하고 세포호흡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왜 그러잖아. 왜 이렇게 그 숲에 가면 뭔가 상쾌함을 느낀다며? 그건 왜 그런 거야? 피톤치드이기도 하고요. 거기 산소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원래 그 우리가 뭐라 삼림욕 한다 그러잖아. 그지? 삼림욕은 낮에 가야 돼, 밤에 가야 돼? 낮에 가야지. 밤에 가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지? 밤에 가면 걔도 호흡하고 나도 호흡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낮에 가야 얘가 광합성을 열심히 해서 산소를 막 만들어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아이 상쾌하다 하는 거야. 그지? 그럼 밤에 가면은 응. 피톤치드 안 나와요? 아니 이제 낮에 하던 게 있으니까 분명히 공기 조성은 다를 거예요. 근데 낮에 갈래 밤에 갈래 둘을 골라라 하면 낮이 낫다 이 얘기지. 됐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업은 잠깐 요거 풀고 다시 이을 거예요. 정신 차려요. 자 101, 105 풀어주세요. 잠깐 쉬는 시간은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네? 105? 101, 105 네 아주. 자 마저 합시다. 생태계 평형. 아까 얘기한 그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먹이 관계가 있어요.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걸 먹이사슬이라고 하고 또는 먹이그물이라고 합니다. 사슬인 것과 그물인 것의 차이가 뭐예요? 사슬은 그냥 생산자, 소비자가 한 줄로밖에 없어. 근데 그물은 이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좀 더 복잡한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먹이사슬인 것보다 그물인 게 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더 좋대요. 왜요? 하나 없어도 그렇지! 당연히 없어요. 왜 어떤 하나의 개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개체군이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먹이 관계가 어디 하나가 무너져도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좀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먹이 관계는 어떠한 모습인 게 더 좋아요? 네,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 먹이 관계에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초로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드는 생산자, 그 다음에 그 생산자가 먹히는 우리 1차 소비자라고 하죠. 대표적인 초식동물을 상상하시면 되고, 그리고 걔를 또 누가 드셨으면 2차.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책에 그림 보면 거기 마음에 드는 데가 없네. 뱀? 뱀 말고 도마뱀? 아 도마뱀도 별론데? 네. 애벌레. 마음에 안 돼. 참새 아까 참새? 참새가 3차 소비자? 거미를 먹었어. 그럼 몇 차야? 3차. 3차지. 근데 참새가 뭘 먹어도 3차냐? 애벌레 먹으면 2차예요. 그러네. 애벌레를 직접 드시면 2차네요. 그죠? 그래서 같은 생물이더라도 뭘 드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럼 결국 생산자가 이제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만들면 그 유기물이 1차 소비자한테 넘어가고 2차 소비자한테 넘어가고 뭐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생태계에서 이 먹이 관계에서 이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산자한테서 소비자로, 소비자한테서 또 뭐 분해자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너지와 물질의 뭐 순환? 흐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흐른다. 자, 봐봐. 생산자는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분을 광합성을 해서 얻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결국에 광합성을 하면 무슨 에너지로 합성하는 거야? 비. 집에 못 가겠지 오늘. 비대너지. 무슨 에너지로 합성하는 거야? 빛에너지. 빛 에너지를 하하. 화학 에너지로. 그지?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가져다가 생산자와 광합성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빛 에너지를 모두 다 화학 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아마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 아까 여기 책에 보면 수치가 써 있는 게 뒤에 있어. 112페이지에. 태양 에너지가 주는 것 중에 일부를 생산자가 2810만큼만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에너지를 얻은 거야. 그게 얼마 안 된대요. 뭐 다른 책에 보면 한 빛에너지가 2000이면 생산자가 한 100밖에 못 바꿔. 화학 에너지로. 어쨌거나 바꿨어. 그러면 지금 이 하얀색 화살표가 뭐인 거야? 빛에너지가 그러니까 생산자에게 들어온 에너지의 양인 거야. 에너지의 양. 그럼 이 생산자는 그렇게 얻은 에너지를 자기가 사느라 써요. 자기가 사느라 쓴다라는 건 세포호흡을 통해 열로 손실되는 거니까. 그리고 일부는 죽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애들은 누구한테로 넘어가는 거야? 분해자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일부는 1차 소비자한테 먹히겠죠? 그럼 이제 1차 소비자한테 에너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생산자가 만들었던 에너지가 100이야, 만약에. 그럼 1차 소비자한테는 그것보다 많이 넘어가, 적게 넘어가? 적게 넘어가야지 본인이 쓰셨는데. 그치? 1차 소비자가 이제 생산자를 통해 얻었어. 그럼 얘도 지도 사느라 써. 그리고 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일부는 또 누구한테 넘어가? 2차한테 넘어가야지. 그럼 1차가 2차한테 넘어가는 거는 또 줄어들까 늘어날까? 또 줄어야지. 1차가 쓰고서 남은 게 넘어가는 건데. 그리고 얘도 세포호흡을 하죠. 얘도 똥 싸고 돌아가시고 하죠. 2차까지만 만약에 썼다 하면 이 생태계가 2차 소비자로 끝났다고 하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분해자가 얻은 에너지가 다시 또 분해자가 지가 사느라 열로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생태계를 굴러당기는 동안 최종적으로는 다 뭘로 바뀌냐? 다 열로 바뀌어. 그럼 저 빠져나간 열은 다시 가져다가 광합성할 수 있나? 없잖아요. 재사용 불가. 그래서 에너지는 뭐 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대신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 1차 소비자가 가진 에너지, 2차 소비자가 가진 에너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네,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에너지의 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체 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산자를 다 모아갖고 무게를 재. 1차 소비자를 다 모아갖고 무게를 재. 이걸 생체량이라 하는데 요걸 내가 모양을 그리면 다 무슨 모양입니다?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생산자가 에너지도 많고 개체수도 많고 생체량도 많아. 1차 소비자가 그것보다는 적어. 이렇게 올라갈수록 적어지는 거죠. 이런 피라미드의 모양을 가진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피라미드를? 네, 생태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근데 요 에너지 이제 그림 나올 때 가끔 여기가 이제 수치가 써 있을 때가 있거든요. 수치가. 생산자가 먼저 X만큼 얻었는데 그 중에 뭐 일루쿵 저루쿵 중 1차한테 Y가 넘어갔어. 그리고 또 1차가 또 이러쿵 저러쿵 해서 2차한테 Z가 넘어갔어. 예를 들어. 숫자가 써 있겠지만. 그러면 가끔 뭘 물어보냐면 에너지 효율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뭐 구하는 거냐면 전 영양 단계 에너지 해서 현 영양 단계 에너지의 백분율이에요. 만약에 나보고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전 X 현 Y의 백분율이야. 그죠?
이걸 계산을 해보자. 이게 이제 여기 숫자가 안 써있긴 하지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뭐해져요? 높아져요. 네, 높아져요. 왜냐면 적은 에너지가 오는데 그거 갖고 살아야 돼서 적은 에너지를 받음에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뭐해집니다?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피라미드 모양이 아닌 거잖아. 그지? 올라가서부터 커지는 거니까. 그지? 이런 애도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에너지는 흐른다 그랬는데 물질은 이 안에서 어떻게 되나 볼까? 물질은 어떻게 됩니다? 순환합니다. 순환. 예를 들어 탄소라는 물질이 있어. 탄소. 이 탄소라는 애는 생산자 덕분에 원래 무슨 상태로 있었는데 이산화탄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무기물의 상태로 있었어. 무기물. 근데 생산자를 통하여 뭘로 바뀌어? 영양. 그렇지. 영양소, 유기물로 바뀌어. 그리고 그것이 1차한테 넘어가고 2차한테도 넘어가고 하는 거란 말이야. 얘가 이제 먹으니까. 그지? 근데 결국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얘네가 다 이 유기물을 뭘로 쓴다 그랬어? 세포를 해갖고 이제 에너지 만드는데 다 쓴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결국 얘네가 다시 뭘로 되돌아가는 거야? 무기물, 이산화탄소 다시 되돌아가는 세포 호흡하면 이산화탄소로 다시 변하니까. 그래서 생태계에서 물질은 돌고 돌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도 마찬가지고 질소도 마찬가지. 어떠한 물질이든지 물질은 생태계 안에서 뭐합니다? 돌고 돌아요. 에너지는 뭐합니다? 흘러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이라는 건 저 피라미드의 모양이 잘 유지되는 상태를 평형이라 그래요. 그럼 볼래?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를 먹잖아. 그러면 먹히는 애를 피식자라고 하고요. 먹는 놈을 포식자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 피식자가 늘어났어. 그럼 포식자가 어떻게 돼? 늘어. 그러다가 포식자가 늘어나니까 다시 피식자가 어떻게 될까? 줄겠지. 그럼 포식자도 줄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생태계가 그냥 잘 유지가 되는 거지. 늘면 같이 늘었다가 줄면 이게 이제 어떤 범위 안에서 계속 늘고 줄고를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유지가 되는 거야. 그거를 피식-포식 관계에서의 생태계 평형 유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떤 순간도 있냐면 이제 뭐 인위적으로 사람이 개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연재해나 뭐 산불이나 이딴 거 나갔고 갑자기 어마어마 큰 변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깨졌어. 예를 들면 지금 이상한 1차 소비자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지? 원래 이게 다 정상 상태란 말이야.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1차 소비자가 이렇게 늘어났어. 그래서 평형이 깨졌네. 그러면 얘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차 소비자가 늘면 그 다음 수순은 뭐가 증가를 할까요? 그지? 요 다음 수순인 요거는 그냥 그림만 놔둘까? 요 다음, 요 위에가 늘겠지? 커지겠지, 평소보다? 그죠? 그리고 아래는 줄겠죠?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얘가 늘었으니까 밑에 있는 애가 어떻게 될까? 다시 원래로 줄어드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얘가 줄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다시 원래로 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얘가 줄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거야. 이런 걸 평형이 깨졌었는데 그게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거기 113페이지에 그림 있죠. 네. 요거 볼 줄 아셔야 돼요. 아니 그만할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형이 깨지는 얘. 예. 아까 말한 산불, 자연재해. 뭐 산불, 홍수, 가뭄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산사태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인간의 인간 활동의 개입 뭐 있을까? 무분별한 사냥. 사냥은 뭐 사냥도 근데 되긴 되겠다, 그지?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벌목 나무를 막 다 때려 부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세종시 뭐야? 개발. 개발, 그렇지. 응. 그지? 개발한다고 산 밀고 뭐 다 밀어버렸잖아, 그지? 응. 또 또 환경오염, 그죠? 또 지구온난화, 나나. 그지? 응. 그러니까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 근데 왜 지구온난화면은 저게 깨져요? 이게요, 지구온난화가 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얘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를 들어 여기 살던 애, 여기 살던 애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나라 기후가 전반적으로 더워져서 여기를 우리가 아열대 요 밑에를 아열대 기후라 하거든. 근데 아열대 기후선이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면 요 지역에 살던 애들은 원래는 내가 그렇게까지 더운 환경에 살던 생물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뜨거워지면 뭐 해지는 거야? 살아가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겠지? 그러면 그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한 애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럼 걔네가 먼저 개체수가 줄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누구든지 개체수의 변화가 평상시와는 다른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지구 온난화도 충분히 이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잘 이렇게 깨트리게 내비두면 안 되잖아. 그지?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 뭐 있어? 그렇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한다. 청개구리는 천연기념물이야. 예. 보호종이야. 보호종. 막 잡으면 안 돼. 그지? 또 뭐 있냐? 하천 보건 사업.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든가 특별법을 시행하던가 원래 이제 망가진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던가 내가 어디 고속도로를 뚫어야 돼.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해요. 이 도로를 여기다 뚫었을 때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힐 것인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해. 그런 평가들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는 거지. 아예 이제 뭔가 파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됐나요? 네. 111, 115 하시면 돼요. 빨리 해요. 3분 남았어요. 아, 쌤, 저희 하고 문 닫아야 돼요, 10시.